73살의 박 할아버지? 남들이 보기에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나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자식들 집에 들어가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임종시 남긴 유언에서 차라리 혼자 살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자식들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박 할아버지의 마음속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할아버지, 제 나이 올해 70입니다. 3년 전 제 아내가 병으로 제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저는 삶을 사랑하는 낙천적인 늙은이였지요. 하지만 아내가 떠나자 삶의 중심을 잃은 것 같았고 사는 재미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아내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제 아내는 참으로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는 현모양처로 집안을 살뜰히 보살폈고 늙어서는 제게 더없이 큰 의지가 되어주었지요. 저희 부부는 은퇴 후에 몇 년간 참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른 노인들처럼 아침이면 함께 재래시장에 가서 신선한 찬거리를 사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아파트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끔은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요. 저는 아내와 백년해로 하며 오순도순 늙어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가 무정하게도 아내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기둥을 잃은 사람처럼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매일 집 안을 할 일 없이 서성일 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밥 한 번 지어본 적 없고 빨래 한 번 해본 적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늙은이였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 아들 녀석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짐을 챙겨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몸도 성치 않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 같이 살면서 적어도 끼니 걱정은 덜지 않겠냐고요. 아들의 그 마음이 어찌나 기특하고 고맙던지 저는 그날로 당장 옷가지를 챙겨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은 방 3개의 거실 하나인 구조였고 제 방도 하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꾸며놓은 아들 집을 보니 마치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것 마냥 행복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아들 내외가 제게 참 잘했습니다. 매일 따끈한 밥상을 차려 제 앞에 대령했고 저를 깍듯이 모셨습니다. 그 효심에 감동한 저는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며 2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녀석들이 기쁘게 받을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그 돈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오시고 나서 매일 고기 반찬 해 올리는데 20만 원으로는 식비에도 모자라겠네요. 아들 녀석을 쳐다보니 그놈도 며느리와 똑같이 제 돈을 하찮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 돈이 적다고 타박하는 것이란 거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저를 모시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효심의 표현이라 생각했지 정말로 제게 돈을 바랄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돈을 바라고 한 효도라면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음이 어지러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다처럼 퀭한 눈으로 아침을 먹고 잠이나 보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상에 따끈한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올라왔을 텐데 그날은 식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아들 내외 방을 보니 부부는 물론이고 어린 손주 녀석까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온종일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식구들은 밤이 깊어서야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서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종일 집을 비워 하루를 굶었으니 며느리에게 국수라도 한 그릇 끓여달라고 해다오.
그러자 아들은 저더러 직접 말하라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체면을 무릅쓰고 며느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국수 한 그릇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더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저더러 국수를 끓여달라고요? 제가 아버님 친딸이라도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돈이라도 받았나요? 정말 낯짝도 두꺼우시네요. 한 달 내내 죽어라 모셨더니 돈 한 푼 구경 못했는데 이제 와서 국수 타령이세요? 좋죠. 그럼 간병비 내놓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큰 인물은 못 되어도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척 한 번 안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며느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니 늙은이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딸네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빠의 애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딸을 애지중지 키웠고 남들이 보기에도 딸 바보 소리를 듣는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평생 딸에게 쏟은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늙은 아비를 잘 보살펴 주리라 믿었습니다. 자식된 도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본 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딸은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왔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비가 딸 집에 오는데 예약이라도 해야 하냐? 내 오빠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있겠다. 내가 날 책임져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제 하소연을 들은 딸은 저를 동정하기는커녕 왜 자기와 상의도 없이 무턱대고 왔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사위가 결정하는데 사위 허락 없이는 저를 모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에게 효도를 받는 일마저 사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다가오더니 대뜸 제 퇴직금 통장을 자기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 생활이 팍팍한데 제 연금을 생활비에 보태준다면 저를 모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의 말을 듣고 정나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는 당장 저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 배는 텅 비었고 집에는 먹을 것 하나 없었습니다. 문을 연 식당도 없어 저는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직업소개소로 가 입주요양보호사를 구했습니다. 자식들 집에 얹혀 살며 눈칫밥 먹느니 차라리 내 돈 내고 마음 편한 사람을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자식에게 짐이 되는 모양입니다. 돈을 줘도 반겨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돈을 주고도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혹시나 흠 잡힐까 전전긍긍해야 한다면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것이겠습니까? 차라리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사는 편이 낫습니다. 돈 주고 쓰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그만이지만 자식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은 제 집에서 보낼 작정입니다. 제 연금이면 요양보호사 월급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자식들 집에 들어가면 그 돈이라도 아껴서 나중에 다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녀석들의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당장 제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댈 생각이 없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에게 노후를 맡기느니 제 몫은 제가 단단히 쥐고 돈으로 노년의 평안을 사는 편이 낫겠습니다. 흔히들 자식이 노후 대책이라고 하지만 나이 들어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식이 효도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자식의 이기적인 행동에 마음이 상한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등을 돌리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게 됩니다. 효심 깊은 자식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지만
만약 자식이 불효하고 부모를 봉양할 뜻이 없다면 부모는 반드시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섣불리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었다가는 자식에게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 효도는 당연한 도리였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0살인 김 여사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자신의 집과 재산만 노릴 뿐 정작 자신을 봉양할 생각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딸보다 더 냉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 제 나이 올해 70입니다. 외동딸이 하나 있지요. 40이 넘어 낳은 늦둥이라 저와 남편은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저희 부부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어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은 꼬박꼬박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저희가 세상을 떠나면 딸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이듬해에 외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출퇴근이 시작되었지요. 매일 딸네 집으로 가 손주를 돌보고 딸 내외가 퇴근하면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돈이 적잖이 들어갔지만 딸 내외는 생활비를 보태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부모 마음에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까울 리가 있겠습니까? 작년 초였습니다. 남편이 부쩍 기운이 없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데려갔는데 신부전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여 당장 입원해야 했습니다.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야 남편의 상태가 겨우 안정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수술비가 1억이라는 말에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기 목숨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고요. 저는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다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당장 현금은 없지만 우리가 사는 집을 팔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학군 좋은 곳이라 시가 6억 원이 넘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남는 돈으로 수술비를 충분히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70 넘은 늙은이가 며칠 더 살자고 그 큰 돈을 쓰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 도장 없이는 집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남편과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연세도 많은데 그 큰돈 들여 수술할 필요가 있냐면서요. 남편의 병에 무심했던 딸의 태도를 보며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면 딸이 돈 아깝다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결국 남편은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자기를 대신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겼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새해를 맞아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으니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 식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요. 하지만 딸은 집에서 쉬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딸이 오지 않으니 제가 갈 수밖에요. 장봐둔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딸네 집으로 가 푸짐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중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늙고 몸이 쇠약해져서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하기가 벅차다고요. 그러자 딸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설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는 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생각이다. 너희랑 같이 살면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싶구나. 그러자 딸이 사위에게 눈짓을 했고 사위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큰 집을 비워두고 저희 집에 와서 사시는 건 낭비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 혼자 사시는 게 낫죠. 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도 맞벌이라 바빠서 엄마를 챙겨드릴 시간도 없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좋다고요. 그러자 딸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냥 저희끼리 살고 싶다고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 그렇다면 나도 더는 부탁하지 않으마. 대신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장 좋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낼란다. 집을 팔겠다는 말에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 명의인데 엄마가 무슨 권리로 팔아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내 명의로 돌려놨다. 내 집 내가 파는데 누가 뭘 할 것이냐. 딸의 무정함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만 밝히고 늙은 어미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딸이라면 저 역시 그런 딸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너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못 쓰고 죽더라도 남은 돈은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요. 딸은 분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친딸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며 결국 그 재산은 자기 차지가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후로 딸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저는 제 계획대로 집을 팔았습니다. 집값 6억 4천만 원을 들고 제가 직접 고른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입소하기 전에는 조카에게 연락해서 보호자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재산 공증도 마쳤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돈은 제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제가 죽은 후에는 조카에게 5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요. 요양원에 들어온 후 조카는 매주 저를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도 사다 줍니다. 딸은 제가 이 요양원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속셈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설마 정말로 재산을 다 기부하겠냐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그 돈은 자기 것이 될 테니 늙은 어미를 봉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크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저를 버린 순간 제 재산을 받을 자격도 잃어버렸으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딸에게 원망을 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딸은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깁니다. 지금 그 이기적인 성격을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딸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진심을 다해야만 진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도리를 깨달아야만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